근데 이 가격에서 내가 포스코케미칼을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 거야. 이건 좀 무리라는 거예요. 워낙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포스코 홀딩스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 부분이 아직 시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짠! 짠.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반포 PIB 센터 한상혁 차장. 네, 반갑습니다. 한상혁 차장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장 얘기로 본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바닥을 다졌다라는 분위기가 최근에 조금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연말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발생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것도 아직도 진행 중인 거고, 미국 연준에서의 그런 금리 인상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내 금융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부동산 PF 시장도 뭐 당장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수면 위로 또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불확실성이 언제든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바닥을 좀 다져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장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중률도 무척 떨어지고요. 이맘때쯤 되면 잘 아시겠지만 증권사 하우스에서 내년도 이제 증시 전망을 하잖아요. 네. 어떤 하우스를 보니까 증시 하단은 한 1900, 그 증시의 상단을 2600으로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만큼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게 설정을 해놨는데 사실 이거는 의미 없죠. 1900에서 2600까지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는 거의 모르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상당히 시장을 예측하기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냥 딱 오늘 이 순간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연말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수대에 가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지수 레벨을 크게 열어놓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스피 선행 PER이 약 11.3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PER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지수에 대한 레벨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에 진입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단을 크게 열어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겪어왔던 불확실성과 올해 내내 좀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악재들 요소들이 7분응선, 8분응선은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을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상박을 열어놓고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나올 만한 악재는 없겠죠? 사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악재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찌어찌 좀 넘어가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커졌는데, 이거를 비용을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분양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분양 가격이 올랐을 때 과연 이것들이 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어떤 사업들의 프로젝트가 무너진다든지 엎어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악재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앞서 저도 이제 상단을 크게 열어놓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상단을 크게 좀 올릴 수 있는 변수도 호재죠. 호재 같은 뉴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의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키는 중국에서 지금 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슬슬 제로 코로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서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간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 역시도 한 단계 여기서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연말까지 국내 시장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업종을 대표하는 대형주 위주로 좀 샀다가 또 다시 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에는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릴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국내 증시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MSCI 신흥국 지수 ETF를 본다고 하더라도 매달 한 30억 달러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만 유달리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 이제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 주식 운영에서 중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금 자체의 운용액은 그리 크지 않겠지만 과연 텍사스의 그런 교직원 퇴직연금에서 끝날 것이냐, 앞으로 또 제2의 텍사스 교직원 연금과 제3의 그런 연금 펀드들이 중국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상대적으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재밌는 것은 이것도 자세하게 또 뜯어보게 된다라고 하면, 디테일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몰린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시총 대비해서 외국인 매수 강도가 강했던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좀 강했고요. 딱 느낌이 오시죠? 반도체와 배터리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LG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네이버, 현대차 이런 쪽에서는 시총 대비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패시브 자금인들이 들어와서 매수하는 것은 맞지만, 이 중에서도 반도체와 배터리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국내 업종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 시총 큰 애들,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반도체와 배터리 종목들, 이 초대형주들이 중심을 딱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거기에 걸맞는 그 안에 밸류체인들의 그런 중소형주 역시도 상당 부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대형주다, 중소형주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나한테 맞고 내년도에 좀 더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을 골라보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걸 나눌 게 아니라 업종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이제 반도체랑 배터리 얘기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최근에 제가 계속 반도체 사고 싶어가지고 정연아한테 요즘에 네 방송에서 반도체 얘기 많이 하냐, 어떻다 하더냐 뭐 이렇게 좀 물어봤었거든요. 어느 쪽을 조금 더 좋게 보세요, 차장님은? 일단은 보통 내년에 경기 침체를 많이들 예상을 좀 하고 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경기 침체가 오면 많은 업종에서 감익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배터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 성장성의 희소성이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섹터. 그러니까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아직도 내년에 가장 확실히 성장성이 담보된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PER이 뭐 8배 미만, 심지어는 뭐 4배, 5배짜리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이 반도체 업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총 순위를 본다고 하더라도 1위가 삼성전자, 2등이 LG 에너지 솔루션, 3등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5, 6등이 LG화학과 삼성 SDI. 그러니까 반도체와 배터리의 주식시장이 바로 한국시장이다 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계속 이 둘 업종에 대한 순환매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배터리 업종이 좀 강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약할 것이고, 다음날 만약에 반도체 업종이 좀 세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또 배터리 업종이 약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두 섹터를 놓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쪽을 한 60%, 반도체 쪽을 한 40%, 요 정도 비중을 좀 한번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쪽은 근데 장비는 별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던데. 네.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반도체 쪽에 가장 큰 업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 마이크론이잖아요. 근데 이미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당연히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줄인다, 캐패시티 투자를 줄이게 된다라고 하면 장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 쪽은 좀 약할 것이다 라고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 의견에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장비 업체가 수주 업체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수주 사람인 건 분명히 맞는데 이들 기업들의 주가를 잘 보게 되면요, 오히려 수주가 제일 적고 실적이 잘 안 나왔을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주가 정말 크게 나왔을 때가 오히려 주가가 꼭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때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역시도 상당히 좋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장비 쪽도.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 수익률 1위는 뭐 포스코 케미칼, 금양, 삼성, SDI 등등이 이제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중에 뭐 기억에 남는 종목 있으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수익률 1위 종목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관심 1번인 것 같아요. 상당히 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IRA 법안 이후에 포스코 그룹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양극재 업체들도 분명히 있어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양극재 업체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음극재 쪽 있잖아요. 음극재 쪽은 IRA 법안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북미 시장에서 포스코 케미칼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이미 음극재 쪽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흑연을 베이스로 하는 음극재는 중국이 대부분 꽉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국 업체들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북미 시장은 포스코 케미칼이 거의 독주 무대가 형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최대한 증설 속도를 올리고 있으나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올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수요를 대응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완성차 업체들과의 파트너십도 계속적으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GM과의 얘기도 나왔고 최근에 포드와도 또 이렇게 설왕설래 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협력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수주도 상당히 잘 나올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포스코 케미칼을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1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단점이 있어요.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된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조금 접근을 해보셔라. 포스코 케미칼을 좀 팔고 판 걸로 옮겨타기?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절대 파는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주가 앞으로 나올 수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수주들이 나올 때 아마 주가가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히려 수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그런 수주 소식을 기다리는 보유자들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신규 매수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가격보다 훨씬 싸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영역은 아닌데, 이 가격에서 내가 포스코 케미칼을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 거야, 이건 좀 무리라는 거예요. 워낙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포스코 홀딩스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가 있길래 포스코 케미칼에 대안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 부분이 아직 시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인수한 아르헨티나, 이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약 1350만 톤이라는 리튬이 매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2024년 5만 톤을 시작을 해서 총 10만 톤 규모로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을 생산하게 될 거예요. 근데 현재 톤당 리튬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얼마예요? 1억 원이 넘어가요.
아까 제가 10만 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톤당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만 통이라는 규모는 10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0조 원의 매출을 리튬 사업에서만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게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잠재력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중국에 강봉 리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75%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영업이익률을 50%, OP마진은 50%만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5조 원의 영업이익이 애드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포스코홀딩스를 철강회사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투자자들이 철강회사로 접근을 하지만 향후 1년, 2년 뒤를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철강의 매출보다는 오히려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매출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성장성도 더 훨씬 더 열려 있어 보이는 포스코홀딩스 중장기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 고객님들이라든지 다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강력하게 홀딩이고 그 대안주로 포스코홀딩스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2편에서는 한상혁 사장님이 직접 보고 있는 종목 저희가 최근에 좀 종목 얘기를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2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종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